유명 유튜버인 딸이 제 평생의 자부심인 김치를 촌스럽다며 온 세상에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팔아치우려 전문가까지 데려왔죠. 모두가 끝이라고 했을 때 저는 먼지 쌓인 토굴 속에서 가문의 100년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찬 바람이 싸하게 볼을 스치면 내일 여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어요. 남들처럼 봄가을이 아니라 늦가을하고 겨울, 딱 그때가 내 시간이었죠. 전주 한옥마을도 이맘때가 되면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한풀 꺾이고 대신 마당 구석구석에 내려앉는 공기가 제법 묵직해져요. 관광객들 웃음소리도 담장 너머로 아스라이 들려오는 그 적막한 시간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김장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올해도 그랬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수십 개의 장독대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 밤새 맺힌 이슬을 닦아주었어요. 꼭 자식들 얼굴 닦아주는 심정으로요. 이 집으로 시집 온 지 어언 50년. 저 장독대들은 나보다 이 집에 먼저 와서 나를 맞아준 터줏대감들이었죠. 남편이 세상 뜨고 나서는 저 녀석들이 내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내 집의 심장은 마당 끝에 있는 숨쉬는 토굴이었어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손수파셨다는 그 토굴은 100년 넘게 우리 집안에 김치를 품어온 곳이에요. 문을 열면 서늘하면서도 쿰쿰한 흙냄새가 확 끼쳐오는데 그게 나한테는 세상 어떤 향수보다 더 좋은 냄새였어요. 벽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이로운 곰팡이들이 꼭 하얀 소미불처럼 피어 있고 그게 우리 황금 배추김치 맛의 비밀이었죠.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였죠. 그 토굴은 오래 쓸 배추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놈들이었어요. 속이 꽉 차고 노란 게 아주 실했죠. 신태인에서 온 고춧가루는 빛깔이 어찌나 곱던지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렀어요.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손질하는 과정은 나에게는 거의 종교적인 의식과도 같았어요. 조상님들께 올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죠. 이건 그냥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안의 역사와 내 삶을 통째로 버무려 넣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내 삶에 내 자식들은 언제부턴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보내고 혼자 된 지 10년, 평생을 이 고택과 김치를 지키며 살아온 내게 자식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죠. 큰아들 영수는 서울에 있는 번듯한 건설회사 부장이었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참 실용적이었죠. 부러진 장난감도 고쳐 쓰는 법 없이 새 것을 사달라고 했고 헌옷은 절대 입지 않았어요. 그런 애가 커서 아버지가 물려준 이 고택을 돈 안 되는 애물단지 취급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녀석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주에 불어닥친 재개발 계획뿐이었어요. 이 낡은 집을 허물고 최신식 아파트를 올린다나 뭐라나.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 녀석이 말하는 성공인 모양이었죠. 작은 딸 서연이는 더했어요. 요즘 말로 인플루언서라던가 얼굴도 예쁘고 말솜씨도 좋아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인터넷에 올리면 수만 명이 그걸 보고 좋아해 준다고 했어요. 문제는 그 아이가 만드는 음식이란 게 온통 서양 요리 아니면 퓨전 음식이라는 거였죠. 알록달록하고 예쁘긴 하더군요. 하지만 내 눈에는 뿌리가 없어 보였어요. 서연이는 내 전통 김치를 촌스럽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가진 세련된 이미지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어디 가서 우리 집 김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 눈치였죠. 끊임없이 새로운 것, 반짝이는 것만 쫓는 그 아이에게 묵묵히 세월을 지켜온 내 김치는 그저 낡고 오래된 유물일 뿐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김장하는 날이 되니 마지못해 내려오긴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내 고요한 의식을 망가뜨리는 소음과도 같았어요. 영수는 도착해서 짐을 풀기가 무섭게 마루에 떡하니 재개발 조감도를 펼쳐놓았죠. 내가 배추를 절이던 고무대야 옆으로 화려한 아파트 그림이 펼쳐지는데 어찌나 생경하던지 아들은 내 노고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제 이런 고생 그만하시고 서울 와서
자기네 아파트 옆동에 살면서 편히 노후를 보내라는 거였죠. 그 말이 내 귀에는 어머니의 삶은 이제 끝났으니 정리하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서연이는 더 가관이었죠. 한 손에는 스마트폰이 달린 길쭉한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 내 얼굴과 김장하는 모습을 구석구석 비춰댔어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켠다면서요. 여러분, 저희 엄마 김장 클래스 좀 보세요. 완전 1970년대 스타일이죠? 하면서 깨르르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내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하는 말들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분간도 되지 않았죠. 내 평생의 자부심이 딸아이의 인기를 위한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어요. 자식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지만 나는 그저 묵묵히 내 일을 계속했어요. 이 김치를 못 담그게 되면 조상님들 뵐 낯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 맛을 지키는 게 내게 남은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부산을 떨고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나는 방금 막 버무린 겉절이를 접시에 소담하게 담아 상 한가운데 놓았죠. 그래도 자식들 왔으니 맛있는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김치 접시를 보더니 대놓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나 이거 못 먹어. 이거 혹시 유산균 검사 같은 거 한 거야? 요즘 김치는 다 과학적으로 만들잖아. 나 이런 거 먹으면 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서 수저가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내 평생을 바친 음식을 마치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다니요. 옆에 있던 영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어요. 서연이 말이 맞아, 어머니. 이제 이런 주먹구구식은 안 통한다니까요. 전문가들도 그러잖아요. 낡은 건 버리고 새 걸로 바꿔야 발전이 있는 거라고. 제발 이 집 팔고 이 고생 좀 끝내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어요. 이 김치는 그냥 음식이 아니다. 우리 집안의 역사고 내 삶 자체야. 하지만 내 항변은 그들에게 조금도 가닿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그저 고집 센 늙은이의 하소연으로 치부해버렸죠.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어미가 아니라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낡고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자식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고 난 뒤 나는 텅 빈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아 그대로 남아있는 김치 접시가 희미한 등불 아래 처량하게 빛나고 있었죠. 50년을 지켜온 내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늦가을 밤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픈 바람이 텅 빈 내 가슴속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나 혼자서 지켜내야 한다는 지독한 위기감과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자식들이 돌아가고 며칠간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어요. 텅 빈 집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고 나는 부서진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김치를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죠.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문을 열어보니 아들 영수가 낯선 사내 둘을 데리고 서 있더군요. 한 명은 양복을 쫙 빼입은 게 꼭 부동산 사람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작업복 차림의 줄자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영수는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잠깐 들어갈게요. 하더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곤 내게는 한마디 양해도 없이 집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들은 내 삶의 흔적이 밴 이 집을 마치 텅 빈 폐가처럼 대했어요. 대들보를 툭툭 쳐보고 기둥을 손으로 훑고 마루를 발로 쿵쿵 구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죠. 나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내 집이 발가벗겨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들의 눈에 이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목재 등급과 평당 가격으로만 존재하는 물건일 뿐이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그들이 내 성지와도 같은 토굴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작업복 입은 남자가 손전등으로 토굴 벽을 비추며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우리 집안의 100년 역사가 담긴 저온 숙성의 비밀을 비위생적인 공간이라 딱 잘라 말하더군요. 당장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자부심, 내 인생 전체가 벌레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한바탕 집을 휘젓고 나간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싸늘한 침묵과 서류 한 장이었어요. 영수는 그걸 내 눈앞에 흔들어 보이며 말했죠.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 이 집은 문화적 가치는커녕 안전 등급도 낮아 철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공식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나를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 취급하더군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는데 왜 어머니만 고집을 부리시냐고요. 내 평생의 경험과 지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잠깐 와서 끄적거린 종이 한 장에 완전히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죠. 영수가 남기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딸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아들과는 다른 방식이었죠.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엄마 김치의 위대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려고 왔어. 하면서요. 나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어요. 내 딸이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잠시나마 그런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서연이가 데려온 사람은 내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멀끔한 젊은 남자였는데 자기를 식품공학 교수라고 소개하더군요. 서연이의 대학 선배래요. 그는 여러 가지 기계가 담긴 가방을 들고 와서는 내 부엌과 토구를 마치 실험실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유리막대로 김치 국물을 휘젓고 이상한 기계로 톡을 안 공기를 측정하는 신용을 했죠. 서연이는 그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어요. 얼마 후 그 교수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전통 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유행균에 오염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였죠. 진정한 명품 김치가 되려면 과학적인 현대 시설에서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표준화해서 생산해야만 한다는 거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손끝의 감각과 평생의 경험이 저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의 몇 마디 말에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것들로 낙인 찍히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이웃집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왔어요. 서연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무지한 노인의 비위생적인 김치라는 제목이었대요. 영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교수는 내 김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저 할머니 불쌍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하면서 나를 조롱하고 동정하고 있었어요. 내 평생의 자부심이 온 세상의 웃음거리이자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절망감이 나를 덮쳤어요. 진짜 지옥은 그 후에 찾아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있는데 마당에서 영수와 서연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빛 아래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죠. 그들의 진짜 계획을 듣게 된 건 바로 그때였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어떻게 나눌 건지,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들고 있더군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서연이의 말이었어요. 엄마 손맛은 무슨 그냥 소금 몇 스푼, 고춧가루 몇 근인지 그 비율만 알아내면 돼. 그 교수가 그러는데 요즘은 맛보다 마케팅이래. 내가 엄마 레시피로 박서연의 프리미엄 김치 만들어서 대박 낼 거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나를 정신적으로 압박해서 내 손으로 직접 레시피를 넘기고 집문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내 자식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전통과 지혜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를 위한 착취의 대상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시장에라도 나가면 다들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서 평생 알고 지낸 동네 방앗간,
주인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체념 섞인 위로뿐이었어요.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식들의 조직적인 공격 앞에서 나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죠. 나는 그렇게 내 세상 속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어요. 며칠을 알았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알아놓은 거였죠. 자식들이 휘젓고 간 집은 텅 비었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건 내 깊은 한숨 소리뿐이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내 평생이, 내 모든 것이 부정당한 그 자리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맸어요. 밥을 지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깊은 물속으로 끝없이 가라앉는 꿈만 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발길이 토굴로 향하더군요.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토굴이 내 삶의 시작이었으니 내 마지막도 여기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차가운 흙벽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이라고,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죠. 눈물이 마를 때쯤이었을까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톡을 가장 안쪽, 늘 김치독을 두느라 신경 쓰지 않았던 구석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괴짝이었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괴짝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낯설었어요. 홀린 듯이 다가가 삐걱거리는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조명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비단 보자기가 있었고 그 보자기를 걷어내자 빛바랜 책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김장일지, 증조 할머니의 글씨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손때 묻은 기록까지 4권의 일지가 그 안에 잠들어 있었어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었어요. 그 해의 날씨가 어땠는지, 가뭄이 들어 배추가 썼는지, 비가 많이 와 무가 물렀는지, 소금의 간기는 어땠는지, 하루하루 김치가 익어가는 미세한 변화와 그 결과에 대한 관찰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음식이 아니라 과학이었고 역사였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펼쳐든 건 식물학자셨던 내 아버지의 기록이었어요. 아버지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조금 다른 분이셨. 김치를 담그면서도 현미경을 들여다보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기록은 결정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토굴의 특정 위치에서만 자생하는 노란빛 곰팡이를 발견하고 그걸 황금 누룩곰팡이라고 이름 붙이셨더군요. 그 균주가 우리 김치 특유의 깊고 시원한 맛과 놀라운 저장성을 만드는 핵심 요소이며 다른 어떤 흙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희귀한 균주라는 과학적인 추론까지 해놓으셨어요. 우리 집 김치가 왜 황금 배추김치라고 불렸는지 그 이름의 유래를 나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전율했어요. 내 김치가 그냥 손맛이나 정성 따위로 설명되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가문의 100년 넘는 관찰과 기록, 그리고 아버지의 과학적 탐구가 집약된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던 거예요.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다시 차오르는 걸 느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며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식들이 나를 공격했던 그 객관적 증거라는 걸 이제는 내가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70평생 흙만 만지고 산 내가 뭘 알겠어요. 막막했죠. 그래서 무작정 마을 청년회관으로 갔어요. 거기서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내 나이 또래 노인들 사이에서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독수리 탑업으로 자판을 두드리는 건 참 나쁘끄러운 일이었어요. 발효 미생물, 전통식품의 과학적 가치 같은 단어들을 검색창에 겨우겨우 쳐넣었죠. 그렇게 며칠을 헤매고 있을 때였어요. 옆집에 사는 대학원생 민준 학생이 내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세요? 하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싹싹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더듬더듬 내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일지를 보여주자 그 학생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미생물학을 전공한다는 그 학생은 일지를 넘겨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거의 논문 수준인데요. 특히 이 황금 누룩곰팡이에 대한 부분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내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어요. 내 자식들마저 무시했던 내 삶의 결과물을 처음 보는 젊은이가 알아봐 준 거였죠. 그날 이후로 민준 학생은 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 학생의 도움을 받아 나는 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블로그라는 거였죠. 백년 토굴의 황금 김치 이야기. 글 솜씨는 서툴렀지만 내 마음을 다해 진솔하게 써내려갔어요. 일지의 내용과 내 철학, 그리고 자식들에게 당했던 이야기까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민준 학생이 내가 쓴 글을 관련 학술 커뮤니티 같은 곳에 공유하면서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런 전통이 아직 남아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같은 응원의 글들이었어요. 몇몇 발효 전문가나 향토사학자들은 전문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이름이 장 교수였죠. 매우 흥미로운 균주로 보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김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나를 적셔주었죠. 자식들이 나를 무시했던 그 과학과 데이터를 통해 이제는 내 전통의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내 얼굴에서 절망의 그늘이 걷히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는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블로그에 장 교수라는 분이 글을 남긴 뒤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혹시 그냥 해본 말은 아닐까? 바쁜 양반이나 같은 늙은이를 신경 쓸까? 온갖 생각에 마음이 오락가락했죠. 그런데 며칠 뒤 정말로 그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준 학생을 통해서요. 이번 주말에 전주에 내려와 토구를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약속한 날 나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안을 쓸고 닦았어요. 꼭 귀한 손님 오시기 전날처럼 마음이 설레고 떨렸죠. 민준 학생과 함께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서는 장 교수님은 생각보다 인상이 참 선한 분이었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며 자기가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장 교수님은 내 자식들이 데려왔던 그 감정평가사나 식품공학 교수와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토굴에 들어서자마 자 감탄사를 터뜨렸죠. 어르신, 이건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하면서요. 그는 손전등으로 흙벽에 핀 곰팡이를 비추며 이게 바로 수많은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태계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민준 학생과 함께 작은 병에 흙과 곰팡이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하는데 그 모습이 꼭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았죠. 내 평생의 일터가 내 자식들에게는 비위생적인 공간이었는데 저분에게는 위대한 연구 대상이었던 거예요. 토굴에서 나온 장 교수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김치의 가치를 넘어 전주시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생물 자산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더니 나를 꼭 한번 소개해 줄 곳이 있다며 차에 오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전주 전통음식 보존회라는 간판이 걸린 아담한 한옥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나처럼 평생을 한 가지 기술에 바친 분들이 여럿 앉아 계셨죠. 자신을 한평생 한지만 만들어 온 한지장이라고 소개하는 분, 합죽선을 만드는 부채장이라고 소개하는 분도 있었어요. 다들 나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자식들은 가업을 잇기 싫어하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새로운 것만 찾아서 자신들의 기술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내가 살아온 이야기,
자식들에게 당했던 서름을 털어놓자 그분들은 자기 일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들어주셨어요. 한지장 어르신이 내 손을 꾹 잡으며 말하는데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죠.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당신의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이라고, 그러니 함께 싸워야 한다고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보이지 않는 그물처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순자 고택과 황금, 김치 보존을 위한 시민 모임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모임이 만들어졌거든요. 나는 어리둥절하기만 한데 새로 생긴 네 사람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장 교수님은 학술적인 자문을 맡아 황금 누룩 곰팡이의 가치를 증명할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보존회 분들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민준 학생과 그 친구들이었어요. 젊은 학생들이라 그런지 인터넷 세상을 자기 손바닥처럼 다루더군요. 그들은 우리 모임을 위한 여러 팀을 만들었어요. 장 교수님이 이끄는 학술팀, 민준 학생이 맡은 홍보팀, 보존회가 중심이 된 대외협력팀, 그리고 보존회 소속 변호사님이 맡은 법률팀까지. 나는 그저 내 김치만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거대한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거죠. 홍보팀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어요. 민준 학생과 친구들은 며칠 밤을 새워 100년 토굴 할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짧은 다큐 영상을 만들었어요. 내 서툰 인터뷰와 토굴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일지 사진 같은 것들을 엮어서요. 그 영상이 유튜브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내 딸 서연이가 올렸던 조롱 섞인 영상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이런 분이 진짜 장인이다. 자식들이 너무하네. 같은 응원의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어요. 곧이어 지역 신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내 사연을 심층 취재해서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어주었죠. 재개발에 밀려나는 우리 전통의 맞대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가 나가고 나자 여론은 완전히 내 편으로 돌아섰어요. 예상치 못한 역풍에 내 자식들은 당황하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이웃을 통해 들어보니 서연이 유튜브 채널에는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구독자가 뚝뚝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군요. 아들 영수 회사에도 그런 비정한 아들을 둔 회사 제품은 못 믿겠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요. 통쾌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어서요. 우리 시민 모임은 다가오는 재개발 최종 주민 공청회를 결전의 날로 정했어요. 그날 모든 것을 걸고 우리의 정당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죠. 우리는 단순히 재개발에 반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고택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보존하면서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보존을 통한 발전이라는 대안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죠. 모임의 마지막 회의 날 모두가 나를 쳐다보았어요. 공청회 마지막에 내가 직접 단상에 올라 내 삶과 김치의 역사를 증언해달라고요. 70평생 남편과 자식들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온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내 뒤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두려움은 어느새 비장함으로 바뀌어 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결전의 날, 시청 대강당의 공기는 쇠처럼 차갑고 무거웠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푸르던 가을 하늘과는 달리 강당 안은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한쪽에는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번쩍이는 양복을 입은 건설사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나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 모임 식구들과 우리를 지지하러 온 시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 건설사 사람들 옆자리에 내 아들 영수와 딸 서연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들과 저렇게 등을 돌리고 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공청회는 건설사의 발표로 시작되었어요. 커다란 화면에 화려한 미래 도시의 그림이 펼쳐졌죠. 반짝이는 고층 아파트와 넓은 쇼핑몰. 그 그림 속에는 내 낡은 집과 장독대가 들어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건설사 직원은 유창한 말솜씨로 이 사업이 전주시에 얼마나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역설했어요. 그 다음 단상에 오른 건 내 아들 영수였어요. 주민대표 자격이라더군요. 영수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을 낳고 비위생적이며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 흉물이라고 말했어요. 전문가의 감정평가 결과 문화적 가치도 없다고 판명된 건물을 왜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냐며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밝히는 것 같았어요.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건 딸 서연이었어요. 자신을 MZ세대를 대표하는 푸드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하더군요. 서연이는 요즘 시대에 맞는 편리함과 세련됨을 이야기했어요. 전통은 박물관에 고이 모셔두면 되는 것이지 현실의 불편함까지 감수하며 지켜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나를 향한 말인 걸 알았죠. 과거에 얽매인 일부의 아집 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누려야 할 발전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내 자식들이 나를 없애기 위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끌어다 방패로 삼고 있었어요. 청중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건설사의 논리와 내 자식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보였죠. 그때였어요. 우리 시민 모임의 반론이 시작된 건 첫 번째 주자는 장 교수님이었어요. 하얀 가운 대신 점잖은 양복을 입은 교수님이 단상에 오르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조금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복잡한 그래프와 사진들이 담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바로 내 토굴에서 채취한 황금 누룩곰팡이의 DNA 분석 결과였죠. 교수님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균주가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미생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초기 연구 결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항암 및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곧 세계 미생물학회에 이 발견을 보고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정말이냐는 웅성거림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다음으로 마이크를 잡은 건 전통 음식 보존회 대표님이셨어요. 그는 우리 고택이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라 100년 넘게 특정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해온 살아있는 연구소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집이 사라지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저 황금 누룩곰팡이 역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문화유산 지정의 시급함을 역설했죠. 그리고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어요. 민준학생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으로 걸어나가는데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쏟아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나는 품 안에 꼭 껴안고 있던 낡은 김장 일지를 고쳐 안았어요. 나는 화려한 발표 자료도 유창한 말솜씨도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증조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일지를 펼쳐 보였죠. 나는 내 삶을 이야기했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시집와서 내 아이들을 키워낸 이야기를요. 가뭄이 들었던 해에는 어떻게 쓴 배추로 단맛을 냈는지, 장마가 길었던 해에는 어떻게 무르지 않는 김치를 담갔는지, 일지에 적힌 조상들의 지혜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이 집과 김치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다고요. 이걸 팔아서 아파트로 옮겨가면 내 영혼은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냐고요. 진심은 통하는 법이었을까요? 내 이야기가 끝나자 강당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분들이 보였어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을 깬 건 강당 뒤편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지만 곧이어 강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죠. 문화유산을 지켜라, 재개발 반대 라는 외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건설사 사람들과
내 자식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객석에 앉아 있던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완전히 뒤집힌 여론을 확인한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을 거예요. 시장님은 마이크를 잡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 순간 강당은 승리의 함성으로 뒤덮였어요. 나는 나를 부축하는 민준 학생과 보존의 식구들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우리 집으로 시청에서 보낸 공식 문서가 도착했어요. 전주시 무형문화재 15호 황금 배추김치 및 고택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내 집과 김치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은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100년 김치 할머니, 대기업 재개발 막아내다 같은 기사들이 신문과 텔레비전을 장식했죠. 나는 하루아침에 문화보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소식을 듣고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처지에 있던 장인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작은 싸움이 잠들어 있던 다른 목소리들을 깨우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거죠. 반면에 내 자식들은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서연이의 유튜브 채널은 사람들의 비난 댓글로 마비되었고, 영수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전통의 힘이 사실은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었는지를요.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자식들의 소식을 들으며 나는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승리의 끝자락은 이토록 아리고 씁쓸했어요. 승리의 함성이 잦아들고 축제 같던 날들이 지나가자 내게는 다시 고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외롭고 쓸쓸한 일상이 아니었죠. 이제 우리 집 대문은 더 이상 굳게 닫혀 있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자들이 찾아왔고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나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내 자식들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버렸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늦은 저녁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나가보니 영수와 서연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더군요. 며칠 만에 본 아이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 오만하고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죄 지은 사람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죠. 나는 아이들을 말없이 집 안으로 들였어요. 영수와 서연이는 내가 앉기도 전에 마루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했죠.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어요. 돈과 명예를 잃어서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괴하려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며 목 놓아 울더군요. 엄마의 김치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근본을 버리려고 했다면서요. 그제야 나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무릎 꿇은 아이들을 차갑게 내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았죠.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 했던 이 김치를, 처음 배추를 뽑는 것부터 다시 배우라고요. 그 고된 과정 속에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스스로를 용서하라고요.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 집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내 작은 승리는 나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시민들의 모금, 그리고 뜻있는 기업들의 후원이 모여 내 낡은 고택은 전주 황금김치문화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어요. 나는 내 평생의 지혜를 모두 쏟아부어 문화원을 설계했어요. 한쪽은 증조할머니 시절에 부뚜막과 가마솥을 그대로 보존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쪽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 꾸몄죠. 가장 공을 들인 곳은 토굴이었어요. 토굴의 생태계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황금 누룩곰팡이의 신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쪽 벽면에 커다란 특수 유리벽을 설치했어요. 문화원은 문을 열자마자 전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과 발효를 연구하는 학자들로 우리 집은 매일같이 북적였고, 덕분에 조용하던 우리 동네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내 성공은 더 큰 변화를 불러왔어요. 정부에서 이순자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처럼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닌 향토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칠 뒤에는 문화재청에서 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죠. 70평생 김치만 담그던 내가 이제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장인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싸움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기적을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내 아이들이 있었어요. 영수와 서연이는 내 말대로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수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내 옆에서 양념 하나하나의 배합을 배웠죠. 그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땀 흘리는 노동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김치를 배우고 난 뒤 아이들은 각자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원을 돕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건설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문화원의 모든 시설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맡았죠. 서연이는 자신의 마케팅 능력을 드디어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토굴에서 배우는 진짜 K-푸드라는 새로운 유튜브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과거의 조롱과 가벼움 대신 한국 전통 발효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담아냈죠. 서연이의 진심은 통했고 채널은 전 세계 수십만 명이 구독하는 인기 채널이 되었어요. 우리 집 김치 이야기가 바다 건너 외국에까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민준 학생은 장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황금 누룩곰팡이 연구로 당당하게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 문화원 부설 연구소의 초대 소장이 되었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늦가을 우리 문화원에서는 성대한 김장 축제가 열렸죠. 나는 총감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뒷짐을 지고 흐뭇하게 웃으며 축제를 지켜보았어요. 행사를 총괄하는 영수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서연이는 외국인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김치 담그는 법을 설명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준 소장은 아이들에게 현미경으로 황금 누룩곰팡이를 보여주며 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었고요. 수많은 젊은이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김치를 버무리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니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구나 싶었어요. 그때 어느새 훌쩍 자란 서연이의 딸, 내 손녀가 내 옷자락을 잡아 끌었어요. 나는 아이를 내 품에 꼭 안고 귓가에 속삭여 주었죠. 아가, 우리 황금 배추김치의 첫 번째 비밀이 뭔지 아니? 그건 바로 기다림이란다. 내 작은 속삭임과 함께 100년을 이어온 우리 집안의 유산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잘 익은 김치처럼 사람도 세상도 시리고 아픈 시간을 겪고 나야 비로소 깊은 맛을 내는 법이더군요. 이제 나는 알아요. 내 인생의 기나긴 겨울은 가장 깊고 맛있는 김치를 익히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가장 무시당했던, 가장 오래된 것이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 익은 김치가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와 가치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비로소 진짜 빛을 발하는 법이거든요. 진정한 유산은 그렇게 세월 속에서 숨쉬는 거니까요.